최근 우리나라 은행 주식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잘 갔는데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시그니처 은행이나 실리콘밸리 은행, 스위스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UBS한테 인수당하는 등 많은 금융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신한지주의 대차대조표인데, 보통 은행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면서 그 스프레드를 통해서 보통 돈을 법니다.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한테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NIM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면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부실 채권 우려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많이 높으면 가게나 기업들은 은행들한테 이자를 내는 비용이 아까워서 돈을 안 빌리게 됩니다. 가게는 소비를 저축하게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늦추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국채나 다른 증권들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보통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는 매출 채권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부실 채권이 생겨서 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 문제가 생겼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여러 가지 MBS나 CDO, CDS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게, 이 대출 채권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 좋기는 해요. 부동산이나 국채나 주식 이런 기초자산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대출 채권의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는 등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대출 채권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금융자산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거시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출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동안 투자했던 국채를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이 가속화됐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 투자했던 국채 쪽에서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이쪽으로 피해가 컸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서 파산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불안한 거는 사실이죠. 이거는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에 대한 연체율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금융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 연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연체를 많이 하게 되겠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연체율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이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2022년 10월까지밖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은행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대출 태도를 조금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출 태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을 잘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금리가 워낙 많이 높고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상각률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보통 경기가 순환을 할 때는 은행들이 가게나 기업들한테 신용을 공급을 해줍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죠. 근데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들도 돈을 어느 정도 아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출을 해준 거에 대해서 회수를 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지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가게나 기업한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몇몇 기업들은 파산을 하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 이와 연계된 건설사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가게한테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도 그나마 아직 다행인 거는 이게 아직 중소형 은행들한테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대형 은행들은 아직 크게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런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굳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에 대해서 규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준율이라든지 기준금리, DSR 이런 쪽으로 되게 안정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도 0.5% 올릴 거를 0.25% 조금씩 올린다든지 아니면 동결을 하든지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불안한 거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준금리 인상폭이 상당히 가팔라요. 신용에서 어느 정도 전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체가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을 전부 다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영국의 길트 채권,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유동성에 있어서 조금씩 파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자체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기초 자산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부실 채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큰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미국에서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면서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런 대형 은행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 기업들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 그러죠. 은행이 파산을 하면 대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구제금융을 해줄 수도 있고 특히 신한지주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대형은행들은 쉽게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물을 탄다던가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최대한 몸을 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조금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는 달러나 국채, 인버스로 오히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굳이 몰빵을 때린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할 필요도 없고 적정히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끝까지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